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은 뭐 히살리송이든 하피냐든 두 선수 다 토트넘이 노리고 있다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데 요 두 선수가 동시에 영입이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둘 중 어떤 선수가 더 토트넘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적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5천만 유로 정도잖아요. 그래서 요 두 선수의 이적료도 사실 비슷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영입을 할 수만 있다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선수의 장단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토트넘이 히살리송과 하피냐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시즌 중에 이 팀을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살짝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히살리송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이 세 자리에서 다 뛸 수가 있다. 그게 일단 가장 큰 강점이죠. 특히나 토트넘은 뭐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병행해야 되는 상태에서 로테이션 자원이 꼭 필요한 상태니까 히샬리송이 오면 왼쪽, 오른쪽, 중앙 가리지 않고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경기에 나올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히샬리송의 두 번째 장점은 이 선수가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선수다. 이것도 강점이에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우리가 봤잖아요. 토트넘은 밀집 수비를 상대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원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하다는 거. 두 번째는 박스 안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볼을 경합하는 플레이가 살짝 부족해요. 왜냐면 이 박스 안에서 볼을 경합하는 플레이는 케인 한 선수만 잘하거든요. 손흥민이나 클루셉스키는 박스 안에서 몸으로 부딪히거나 제공권 싸움에 능하거나 이런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 이 부분을 히샬리송이 오면 해결해 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왜냐면 히샬리송이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케인과 히샬리송 이 두 명의 선수가 박스 안에서 좋은 제공권, 그리고 좋은 이제 몸싸움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토트넘으로 왔을 때는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 특히 케인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더 생긴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히샬리송이 장점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히샬리송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히샬리송이 육각형의 선수인데 이 육각형이 정말 막 큰 육각형은 아닙니다. 근데 뭐 작은 육각형은 아니에요. 좋은 클럽에서 뛸 수 있을 만한 육각형, 다재다능한 선수인데 이 다재다능함이 정말 최상위권에서 뛸 만큼의 다재다능은 아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히샬리송이 손흥민처럼 왼쪽 측면에 있다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능력, 이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전방에서 케인처럼 제공권, 그리고 버텨주는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연계 플레이, 이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을 가졌을 때 드리블 돌파를 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클루셉스키처럼. 그런데 손흥민의 장점, 케인의 장점, 클루셉스키의 장점,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손흥민이나 케인이나 클루셉스키보다 더 잘하진 않는다. 요게 이제 히샬리송의 살짝 애매한 점이죠.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은 무엇보다 살짝 투박한 선수예요. 몸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피지컬을 활용한 플레이를 하거나 이러한 플레이는 정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슈팅이 부정확하거나 그리고 드리블을 해 들어갈 때 드리블이 조금 세밀하지 않거나 연계 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세밀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그래서 히샬리송은 살짝 투박하면서 육각형도 정말 큰 선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나오는 금액이 5천만 유로, 한 800억 정도잖아요. 그 금액을 주고 사온다면 이 선수를 후보로 백업으로 두는 게 아니라 손흥민, 클루셉스키, 케인 이 자리에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나올 텐데 이 로테이션 자원으로 나올 만큼의 플레이는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이 히샬리송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선수,
좋고요. 그런데 하피냐는 히살리송보다 멀티성은 떨어집니다. 하피냐는 히살리송처럼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이 세 자리에서 뛰는 게 아니라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서만 뛸 수 있는 선수예요. 최전방에서 케인의 역할 혹은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 이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고요. 쿨루셉스키 자리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의 역할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볼을 잡았을 때는 창의적인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드리블을 통한 파괴력도 아주 좋고요. 쿨루셉스키만큼 좋은 돌파력과 찬스 메이킹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하피냐는 바르셀로나, 첼시, 아스날 이렇게 아주 좋은 팀들이 노리고 있는 걸 보면 이 선수의 잠재력 그리고 이 선수의 파괴력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검증이 끝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피냐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측면에 특화되어 있지만 아쉬운 건 멀티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하피냐와 히살리송 이 두 선수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좀 멀티성에서 좀 차이가 있고, 이 한 자리에서의 날카로움만 생각해보면 하피냐가 조금 더 뛰어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선수들의 데이터를 조금 비교해보자. 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드리블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하피냐가 가장 많은 드리블 시도 그리고 성공 횟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케인, 그 다음 손흥민, 히살리송, 쿨루셉스키 이 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공 횟수도 하피냐가 가장 많고요. 시도 횟수가 많으니까 성공 횟수도 많고, 이 성공률만 또 비교해보면 성공률은 쿨루셉스키가 가장 높고 하피냐가 또 가장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좀 비교해보면 장단점이 좀 있죠. 하피냐는 볼을 가졌을 때 드리블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선수입니다. 리즈에서도 하피냐에게 볼을 주고 하피냐가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린 플레이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피냐의 드리블 성공률이 조금 이제 저조한 건 하피냐가 그만큼 너무 집중적인 견제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리즈의 전술 자체가 하피냐에게 볼을 주고 하피냐가 개인적으로 풀어가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드리블 성공률이 살짝 좀 낮게 측정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기록을 보면 하피냐가 히살리송과 비교해서, 그리고 토트넘의 쓰리톱과 비교해서는 가장 드리블이 좋은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키패스 횟수도 좀 비교해 볼게요. 90분당 키패스 순위를 따져보면 손흥민, 하피냐, 쿨루셉스키, 케인, 히살리송 이 순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90분당 2.1회, 하피냐가 2회, 그 다음이 이제 쿨루셉스키, 케인, 히살리송이 가장 키패스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 선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하피냐는 리즈에서 뛰니까 당연히 공격 찬스를 하피냐가 많이 만들어내도 공격수들이 슈팅을 가져가는 횟수가 적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하피냐가 손흥민보다 지금 키패스 횟수가 적지만 하피냐는 리즈에서 뛰었기 때문에 하피냐가 좋은 패스를 보내줘도 공격수들이 사실은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는 건 하피냐가 키패스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 능력이 하피냐가 아주 좋은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히살리송을 보면 히살리송은 요 5명의 선수 중에 가장 키패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선수죠. 이거는 또 히살리송의 스타일 자체가 공격을 풀어주거나 다른 선수에게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기록을 보면 득점에 관여한 횟수, 그리고 슈팅 찬스에 관여한 횟수, 이 두 가지 기록인데, 슈팅 찬스에 관여한 횟수는 손흥민 선수가 90분당 3.86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하피냐, 쿨루셉스키, 케인, 히살리송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득점에 관여한 횟수는 쿨루셉스키가 90분당 1골에 관여를 했고요. 그 다음이 케인, 손흥민, 히살리송, 하피냐였어요. 이 기록을 이제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는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하피냐가 손흥민 선수보다 살짝 이 슈팅 찬스에 관여한 횟수가 모자른데, 이것도 하피냐가 좋은 슈팅 찬스를 만들어도
리즈의 공격수들이 슈팅으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리즈의 경기를 보면. 그런데도 손흥민과 거의 엇비슷한 슈팅 찬스를 관여했다 라는 건 하피냐가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뛰어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히살리송은 요 4명의 선수에 비해서는 가장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그렇다는 건 히살리송이 그만큼 다른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거나 그러한 플레이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득점에 관여한 횟수는 직접 득점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득점이 만들어질 때 그 득점 찬스에서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 요런 걸 이제 따지는 수치인데, 쿨루셉스키가 90분당 1골, 그리고 케인과 손흥민, 그 다음에 이제 히살리송과 하피냐인데, 하피냐는 마찬가지로 득점을 만들어낸 횟수가 적은 건 리즈가 그만큼 사실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피냐도 좀 낮고, 그리고 히살리송은 직접 득점을 기록한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0.29, 하피냐와 좀 엇비슷한 수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봐도 하피냐와 히살리송의 특성이 얼마나 다른지를 좀 알 수가 있겠죠. 하피냐는 공격을 진행할 때 자신이 직접 볼을 가지고 드리블 돌파를 하고 그리고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라면, 히살리송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는 데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다. 다만 아까 히살리송이 장점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직접 득점을 기록하거나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주거나 이러한 플레이는 히살리송이 정말 잘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히살리송의 강점은 뭐냐, 전방에서의 압박이 아주 좋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나타납니다. 히살리송이 90분당 전방 압박을 9.43회, 그리고 이제 경기장 전체에서는 21.1회, 요 하피냐, 케인, 쿨루셉스키, 손흥민, 이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뛰어난 선수예요. 그리고 하피냐도 전방 압박을 정말 잘해주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경기장 전체에서도 하피냐가 압박을 해주는 플레이가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히살리송이나 하피냐,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오든 전방 압박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히살리송이 조금 더 팀 운영을 하는 데는 더 좋아 보인다. 왜냐면 일단 멀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영입을 해야 되는 선수는 하피냐처럼 뭐랄까 결정을 지어주는 선수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요 3명의 선수와 로테이션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못 나올 때는 히살리송, 케인이 못 나올 때는 히살리송, 쿨루셉스키가 못 나올 때는 히살리송, 그리고 3-5-2 전형을 썼을 때는 케인과 손흥민 요 두 자리에 히살리송이 다 뛸 수 있죠. 왜냐면 육각형의 선수니까. 그래서 히살리송이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즌을 운영하는 데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